여성들에게는 하루에 10여 명이 넘는 남성들과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인간 쓰레기 중에 쓰레기네요. 차씨 일당은 수희 씨를 베란다에 감금했습니다. 밥도 종이컵으로 이틀에 한 번만 줬다고 합니다. 와. 차씨 일당이 수희 씨를 학대하면서 찍은 영상이 발견됐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게 있었다고요? 야, 불 켜봐, 불 켜봐. 어느 날 경남 거창의 마을 과수원 근처 땅속에서 젊은 여성의 시신이 알몸으로 발견된 겁니다. 당시 제가 현장으로 출동했었는데요. 감식반과 함께 땅을 삽으로 퍼냈습니다. 그런데 파 내려가다 보니까 시멘트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시멘트를 깨니까 다시 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파 내려갔는데요. 보니까 또 시멘트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또요? 이중으로 마른 거예요? 두 번째 시멘트를 깨고 나니까 웅크리고 있던 여성의 시신이 보였습니다. 정말 너무 인간이 인간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부검은 진행이 됐나요? 시신이 발견된 때가 가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이 시신은 여름부터 매장돼 있었습니다. 근데 여름부터 매장이 돼 있으면 부패가 꽤 진행이 됐겠네요. 원래는 그래야 되죠, 당연히. 게다가 이제 시신이 발견되기 며칠 전에 태풍이 왔었으니까요. 온도와 습기가 높으면 시신의 부패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 발견된 거면 시신에서 단서를 찾기가 어려웠겠네요. 보통 시신이 부패되면 사실 맨눈으로 봤을 때 손상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운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의 경우는 맨눈으로 봐도 살아있을 때 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신이 시멘트에 덮여져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이중으로. 시멘트가 공기나 습기 등을 차단하면서 부패가 천천히 진행됩니다. 시신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몸 전체에 멍자국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멍자국.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정밀 부검을 해봤는데요. 턱뼈가 세 군데에서 골절이 되어 있었고요. 치아도 부러져 있었습니다. 어후. 더더군다나 왼쪽 손목, 왼쪽 다리 등에 무언가에 찔리고 베인 듯한 상처가 확인되었습니다. 저것만 보면은 무슨 고문이라도 당한 것 같거든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때리고 날카로운 도구로 상처를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피부에서 딱딱하고 단단하게 보이는 섬유화가 관찰되었습니다. 피부가 섬유화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 몸이 어떤 충격을 받으면 뭐 출혈이 생기고 피가 고이게 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이걸 뭐 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고인 피가 흡수되는 과정에서 치유 과정이 일어나는데요. 네. 이때 섬유화, 즉 여러분 한번 무릎이 까진 건 누구나 경험하셨죠? 네. 그게 나았고 나서는 좀 반들반들해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섬유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즉 충격을 받고 멍이 들고 피가 흡수되고 이런 치유의 과정에서 이게 한 번이면 잠깐 생기는데 여러 번 반복이 되면 피부가 딱딱해지고 감각이 둔해지는 거죠. 이걸 섬유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누군가에게 반복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때린 데를 또 때리고 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엔 맞아서 죽은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폐에 기관지 앞쪽에 소량의 포말이 거품 덩어리가 남아 있었는데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폐에 물이 들어갔을 때 기관지 내에서 물이 휘저어지는 효과 때문에 이 포말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로 익사, 즉 살아있을 때 물이 들어가서 이 숨을 쉬었던 익사한 사람에서 발견된 소견입니다. 그러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심하게 구타를 당하던 여성이 물에 빠져서 사망을 하게 됐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근데 대체 왜 이렇게 끔찍하게 죽어야 했는지 이거 너무 안타깝네요.
피해 여성은 광주에 살고 있던 20세 수희 씨였습니다. 제가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군산경찰서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딸이 친구 집에서 납치된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안매장 됐던 수희 씨예요? 아닙니다. 납치당한 여성은 수희 씨가 아닌 20대 혜진 씨였습니다. 부모님에 의하면 딸의 친구가 전화로 혜진 씨가 자기 집에 와 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끌고 갔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현장에 출동해서 혜진 씨의 친구에게 상황을 물어봤는데요. 정말 이상한 것이 혜진 씨의 남자친구가 혜진 씨를 다짜고짜 납치했다는 겁니다. 데이트 폭력 혹은 스토킹의 피해를 당하고 있었나요? CCTV를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좀 뭐가 이상했습니다. 남자 하나가 내리네요. 저 남성이 혜진 씨의 남자친구입니다. 친구 집에 있던 혜진 씨를 데리러 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남자친구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네요. 다른 여성도 있고 남성도 한 명 더 있고요. 화가 나 있어. 분홍색 티셔츠가 혜진 씨인가 봐. 혜진 씨를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는 거야? 오자마자 대뜸 따기부터 때리네요. 근데 강압적으로 지금 차에 태우는 거 보니까 이건 납치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죠? 순순히 그냥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걸 봐서는 채권 채무 관계는 아닐지. 아니면 치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사팀이 바로 CCTV에 찍힌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동시에 혜진 씨를 억지로 차에 태운 운전자의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던가요? 덩치 큰 남성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납치가 아니라 정심을 사주려고 익산에 있는 고깃집에 데리러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고깃집으로 출동했습니다. 혜진 씨를 보니까 아무 일 없듯 남자친구 옆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혜진 씨에게 고기 사주로 데려온 게 맞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맞다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일행들이 있으니까 대답을 그렇게 한 거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혜진 씨가 묘하게 겁을 먹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조사를 하긴 해야 한다. 일단 경찰서로 가서 서류만 정리하자. 이렇게 설득해서 4사람을 경찰서 데려왔습니다. 사실 혜진 씨를 데리러 익산으로 가는 내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고했던 혜진 씨의 어머니가 안절부절하면서 꺼내신 말이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물을 뿌려서 사람을 죽였다고. 혜진 씨가? 그리고 땅에 묻었대요. 자기도 묻힐 것 같다고 무섭다고 헛소리를 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수희 씨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윤길중 형사님이 혜진 씨를 납치한 사람들과 혜진 씨를 철저히 분리하고 혜진 씨와 1대1 면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인 거 맞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서 덜덜 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그래야 진짜 범인을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달랬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고개를 숙이면서 동의하더라고요. 혜진 씨를 차에 싣고 간 남녀는 익산에 사는 남성 차 씨와 동거 중인 여자친구 이 씨였습니다. 혜진 씨와 여성 이 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였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씨가 내가 지금 남자친구 차 씨와 같이 지내고 있는데 방이 2개니까 우리 집에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커플이 빌라에서 함께 살게 된 거죠. 그런데 며칠 후부터 언니의 남자친구인 차 씨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살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나 조폭인 거 알지? 협박하면서 혜진 씨 커플을 차 씨 마음대로 통제하려 했던 겁니다. 심지어 차 씨는 혜진 씨 커플을 협박해서 휴대폰 만남 어플과 SNS를 통해서 성매수자들을 찾고 혜진 씨에게 성매매를 시켰던 겁니다. 참나. 아 정말 그렇게 번 돈을 전부 갈취했고요. 차 씨는 그 혜진 씨 남자친구도 협박했다고 합니다. 일용직을 시키고 받아온 일당을 모두 갈취하고 뺏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에는
혜진 씨 커플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조폭 차 씨와 여자친구 이 씨, 그리고 차 씨가 교도소에 만난 김 씨, 혜진 씨 커플과 또 다른 여성 2명이 더 있었어요. 함께 지내던 여성 2명 중 1명은 혜진 씨 커플이 빌라에 들어오고 얼마 뒤에 이 빌라에 들어온 20대 여성인데요. 바로 안매장된 수희 씨였습니다. 어느 날 수희 씨의 SNS로 너 가출했냐? 그러면 숙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꼬여냈던 겁니다. 유인했구나. 그래서 이 차 씨는 대구까지 가가지고 수희 씨를 익산으로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차 씨는 수희 씨의 휴대폰을 먼저 뺐고 빌라에 데려온 그날부터 성매매를 시켰다고 합니다. 수희 씨를 데리고 왔는데 머리 뒷부분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남성이 퇴짜를 놓은 거예요. 대구까지 가서 수희 씨를 데려왔는데 돈도 못 벌고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차 씨 일당이 이 수희 씨에게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한 영상에 보면 이 김 씨가 웃으면서 낫을 이렇게 가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이 낫으로 수희 씨의 허벅지하고 발등을 찍었던 겁니다. 베란다에 있는 수희 씨 주변을 빙초산으로 둥그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붓는 그 영상도 있습니다. 야 뿌려 더 뿌려. 정신병자들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면. 그죠? 빙초산이 산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크게 입을 수 있는데 이제 수희 씨가 어디 달아나지 못하게 빙초산을 부어놓은 거죠. 휴대폰에는 수희 씨 음성도 녹취돼 있었습니다. 이제 안 아파 맞아도? 아니요. 아파요. 말을 들어야 하는데 안 들으니까요. 죄송해요. 저도 이상해요. 저 고쳐 나 습관은 고쳐야 되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야, 너 베란다라고 지금 영역 표시하냐 지금? 네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아? 벌레만도 못한 이야 버러지 같은 알아? 이제 알겠습니다. 죽여봐, 너 죽여봐. 들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아, 이 정말 해도 너무하네. 이거 막 이 베란다는 완전 고문실이었고요. 이 빌라는 벗어날 수 없는 지옥이었던 셈이네요. 그러던 어느 날 수희 씨가 베란다에서 옷을 입은 채 변을 봤습니다. 차 씨가 이제 변을 씻는다고 하면서 수희 씨에게 물을 뿌렸는데요. 갑자기 이제 물이 몸에 쏟아지니까 수희 씨 입장에서는 몸부림을 좀 쳤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김 씨가 살짝 맞은 겁니다. 이 뿌리치는 과정에. 김 씨가 화가 나가지고 수희 씨의 머리를 잡고 코와 입에다가 물을 계속 쏘아댄 겁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당시가 8월 중순 한여름이었는데 베란다에 김이 서릴 정도로 엄청 뜨거운 물이었었다고 해요. 부검 결과에서 수희 씨가 익사의 기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바로 가해자들이 수희 씨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코와 입에 물을, 그것도 뜨거운 물을 뿌려대는 것 때문에 결국 수희 씨가 익사의 기전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을까요? 이 빌라에 있던 피해자들이 총 4명이잖아요. 근데 가해자는 3명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도망칠 수는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을까요? 혜진 씨와 남자친구 그리고 또 다른 여성 수희 씨는 지적 장애인이었습니다. 아까 어쩌지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장애가 있었군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지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지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일반 성인 평균 IQ가 몇일까요? 한 뭐 110 이상은 되지. 100점? 그래 100은 넘을 것 같아요. 예. 100 정도 됩니다. 인구의 50%는 IQ가 2자리고 나머지 50%만 3자리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적장애 3급의 경우에는 IQ가 55에서 70에 해당합니다.
IQ가 55에서 70이라고 하면 얼핏 매우 낮아 보이지만 사회성과 의사소통 기술 등의 훈련을 통해서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학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대화도 되고 그러면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사회생활이 가능하니까. 예. 네, 맞습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에는 IQ가 70에서 80 정도인데요. 지적장애의 85%가 3급과 경계선, 즉 경증에 해당됩니다. 이 경증의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범죄 피해를 많이 입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적장애라 하더라도 경증이면은 티도 별로 나지 않고 지능이 높은 편이라는 건데 왜 범죄에 노출되기가 쉬운가요? 네, 경증의 지적장애인들은 단순한 의사소통이 대부분 가능하고요. 외적인 특성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장애 표시가 잘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스스로나 가족들도 지적장애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황에 대한 이해나 판단이 미숙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죄의 유혹에는 쉽게 넘어가지만 빠져나오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일반인에 가까워서 오히려 범죄에 이용되기 쉽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일반인과 비슷하기 때문에 언뜻 봐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고 또 본인도 판단력이 부족하니까 이게 성매매가 나쁜 건지 범죄인지 잘 이해를 못해서 오히려 범인들이 성매매를 시키기에 좋은 타겟이 되는 거구나. 네, 지적장애인들은 소근육 사용이 정교하지가 못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움직임을 조율하는 힘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흘리거나 잘 부딪히고 움직임이나 운동을 어려워하고 단순한 경제활동도 어렵게 느끼거나 완성도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단발성이고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성매매가 가장 시키기 쉬운 것이죠. 또 성매수자 입장에서도 큰 특이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장애인들이 성매매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것입니다. 야, 그렇다면 직접 장애인들의 특성을 어찌 보면 악용하는 건데 그렇죠. 이걸 범죄에 끌어들이고 돈벌이로 사용을 한 거죠. 네, 또 한 가지 지적장애인들에게 성문제는 애정과 혼돈되어 이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애정과 혼돈된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성적인 관계를 친밀함으로 오인하기 쉽다는 것이죠. 설령 성착취를 인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과도 유사한 정서적 맥락인데요. 가해자들이 제공하는 소속감과 관심이 좋아서 가해자들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거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가해자들이 이 일당이 지적장애인들을 일부러 이용해서 착취하고 폭행하고 이런 게 돈을 목적으로 했다고 쳐요. 그런데 돈을 못 벌어오면 그냥 곱게 집에 돌려보내주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고문까지 하고 학대하고 결국에는 살해까지 했을까요? 꼭 그래야만 했나? 수희 씨 같은 경우는 돈도 못 벌어오고 그다음에 수희 씨 명의로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많이 나서 때리고 학대를 했는데 수희 씨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몸에 상처가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죠. 들통날까 봐. 예, 부모님한테 가면 너 어디서 이렇게 멍들고 다쳤느냐. 그러면 알게 되면 당장 신고할 거 아닙니까? 근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가학적인 성향이 있는 거죠. 괴롭히면서 즐거워하는. 맞습니다. 가해자들은 반사회적 인격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사회적 인격은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며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고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타인을 착취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수희 씨를 괴롭히면서 지배 욕구 충족 등의 희열감을 느꼈을 거예요. 폭력의 가장 큰 특성은 반드시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때렸는데 별 문제 안 생기네 라는 것에서 오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는 이 정도 가지고는 고쳐지지도 않네 라는 생각으로 폭력은 계속해서 강화되어 나갔던 것이죠. 특히 서로 가해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폭력은 정당화가 되고 가학에서 오는 쾌감은 극대화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호해야 할 지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잔악한 일을 벌이다니 정말 더 화가 나네요. 아까도 왜 도망가지 못했나 이렇게 물었잖아요. 수희 씨를 폭행하고 괴롭히는 걸 보여주면서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는 메시지를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었다고 하더라도 탈출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혜진 씨는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곳에서 탈출을 했나요? 어느 날 빌라에 혼자 남게 된 날이 있었대요.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빌라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군산에 있던 친구 집으로 갔던 겁니다. 당시에 일당들은 자신들을 경찰에 신고할까 봐 백방으로 찾으러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범인들이 남자친구를 앞세우고 혜진 씨를 찾아낸 거죠. 혜진 씨 친구 집에서 그 친구가 엄마가 연락을 했고 저희에게까지 신고가 된 겁니다. 혜진 씨가 이 사건의 스모킹건이네요. 수희 씨를 안매장한 이야기도 참 기가 막혔습니다. 차 씨 일당은 전북 익산에서 경남 거창으로 수희 씨 시신을 옮겼던 겁니다. 꽤 먼 거리인데 왜 하필 거창까지 갔을까요? 차 씨의 삼촌이 거창에 살고 있었습니다. 안매장할 만한 그런 장소를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안매장할 때 혜진 씨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까지 데리고 갔었어요. 심지어 피해자들에게 각자 작업을 할당했습니다. 여성 2명에게는 플래시를 비춰라. 혜진 씨 남자친구에게는 삽으로 땅을 파라. 흙을 덮어라. 이렇게 작업 지시까지 한 거죠. 아마 피해자들도 공범으로 만들려 했던 것 같아요. 아, 공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여름이라 태풍이 온 겁니다. 많은 비가 와서 흙이 쓸려 내려가면 안매장한 수희 씨가 발견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거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시멘트까지 준비해 갔어요.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시멘트를 바르고 흙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며칠 뒤에 시멘트에 자갈까지 가집니다. 그리고는 안매장한 곳을 한 번 더 단단하게 보수하는 겁니다. 그 위치를 어떻게 기억을 해냈는지 궁금하네요. 시신을 안매장한 위치까지는 기억을 못했어요. 그래서 혜진 씨 남자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위치는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막상 가니까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딱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가리킨 부분을 자세히 보니까 그 부분만 유독 깨끗했어요. 그래서 감식반을 불러서 땅을 팠는데 진짜 시신이 나왔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안매장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사였습니까? 미안한 마음 안 드세요? A씨는 원룸에서 모여 살던 다른 일당 4명과 함께 2달 넘게 상습적으로 구타와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숨지자 경남 거창의 한 야산에 시신을 안매장하고 범행을 은폐했습니다. 판결 어떻게 나왔나요? 그 1심에서 차 씨는 30년, 차 씨 여자친구인 이 씨는 7년, 김 씨는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강요에 의한 공모가 인정되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차 씨 일당은 모두 형이 과하다면서 항소를 했어요. 안 먹혔을 것 같은데 최종 판결 어떻게 났어요? 차 씨는 30년에서 무기징역, 올라갔죠. 차 씨 여자친구는 징역 7년에서 8년, 김 씨는 20년에서 25년으로 가중됐던 겁니다. 오히려 항소를 해서 가중된 거면 정말 인과응보, 이거 속이 시원하긴 하네요. 지적장애인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사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경찰도 이 장애인의 어떤 특수성 같은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눈에 띄는 대로 신고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돈벌이에 이용당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